기업체에서도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시고요. 또 중앙대학교 협정대학에서 글쓰기 또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금민 선생님이 오늘 그 인터뷰의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어떻게 글쓰기로 연결할까? 네, 그런 얘기 해주실 겁니다. 이금민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근미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뭐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스럽고, 밑에서 이제 제가 그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해창작 전공하고, 보통 지금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 4학년 때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첫 번째 한 게 이제 기자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자기가 발을 들인 곳에는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글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데, 글 쓰는 직업을, 예를 들어서 소설 쓰든 뭘 쓰든 일을 하는, 글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기자 활동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뭐 이 두 가지 글쓰기가 좀 다르고 이런 건 있지만 매일 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좋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설을 지금 3권을 냈는데요. 장편 소설을 3권을 냈는데, 그 3권 전부 다 보면은 첫 번째 소설은 좀 제 자전적 얘기가 많이 들어있지만 두 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다니면서 취재 많이 했던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설 여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전부 다 하나하나 정보에다가 더 정확한 그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취재를 생활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이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얘기를 하고요.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일단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만나서 공감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제가 이게 여기다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에다가 여기 뭐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일부러 처음에 약간 겁주려고 이렇게 좀 굉장히 춥다, 차갑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뭐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럼 취재라는 전체 안에 인터뷰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글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디지털? 죄송합니다. 서울 디지털대학. 예, 제가 만약에 취재를 하러 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다양한 거, 자료도 찾아보고, 뭐, 그 다음에 뭐, 책자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겠죠. 그게 이제 인터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료 찾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데는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럼 도대체, 그 중에서 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가? 좀, 소설가는 어떤 사람, 시는 어떤 사람, 뭐, 누구나 아무나 하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좀 특징이 있겠죠? 기자 같으면은 호기심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공명심이 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예욕인데, 명예욕이 다른 명예욕이 아니라, 내가 내 글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사로 바꿀 수도 있고, 시로 바꿀 수도 있고, 소설로 바꿀 수도 있고, 동화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뭐 세상을 뒤집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내 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럴 때 기사로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기자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자를 할 때 좀 그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는 특히 뭐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오만하거나, 그다음에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그다음에 특별히 너무 느린 사람은 안 돼요. 기자는 빨라야 돼요. 마감에
딱 맞춰서 글을 써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자는 뭐 좀 그런 사람들이 한다. 내지는 뭐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기자로 들어와서 그 기자라는 틀 속에 자신을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내 특성 따라서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맞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쓴다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기자를 이제 사보에서 기자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메이저급으로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요. 웅진 여성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웅진에서 나왔는데 3개월만 있다가 3개월 만에 확 문 닫았어요. 엄청나게 크게 시작했고 나오자마자 대특종을 하고 이랬던 건데 세 번째 나올 때 대오보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어떤 그 술집 여자가 그 수첩을 그 잡지사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슬슬슬슬 지어가지고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게 언제 일이냐면 91년도 사건이에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기랑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김동영이라는 의원이 그때 죽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죽었다는 식으로 해서 이름을 슬슬슬 지은 거예요. 김동영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대특종이다 해서 그거를 수첩까지 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누가 사주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다가 거액을 주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사는 이제 월간지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 확인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달이라서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매달이어도 왜 마감이 가까워지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데 갈까봐 이게 빨리 터뜨렸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잡지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웅진에서 그 잡지를 만들 때 서울 시내에 완전히 진짜 대특종 기자들 다 모았었어요. 그 기자들 밑에 흔히 말하는 따까리를 한 명씩 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종 기자 따까리로 제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호되게 훈련을 받았고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호되게 훈련 받은 걸로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자산이 돼서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피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제 이제 사수가 누구였냐면은 가시고기 쓴 그 조창인 그 기자였어요. 조창인 기자가 우리 중대 문학과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까리로 들어갔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딱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문학과 나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글 좀 쓴답시고 기자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딱 그러는 거야. 너는 지금 글 좀 쓴다고 네가 기자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섭외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섭외. 두 번째는 섭외를 잘해서 그 다음에는 섭외를 해도 어떤 사람 인터뷰에도 기사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더 취재력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취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섭외를 못하면 인터뷰를 작성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사 작성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라서,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뭐 글 좀 쓴다고, 뭐 기사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섭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저고요. 누굽니까? 여기?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많이 아프다던데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이분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머리만 벗어지면 누구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제가 뭐 잘나서 만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이제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소설을 쓰거나 요즘은 소설 쓸 때 소설이 요즘은 대부분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드라마 작가들도 거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의학 드라마 쓴다 하면은 거의 병원에 가서 몇 달 동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법률 드라마 하면은 뭐 변호사 사무실하고 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섭외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글을 쓴다 하면은 요즘 네티즌들 그 다음에 독자들이 어때요? 완전히 정말 도사 아니에요? 완전히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일단은 그 정보를 소설 쓰거나 아니면 어디에 다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그거를 다 지금 내가 내 책을 보는 독자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취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취재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인터뷰 대상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뷰 대상을 이제 정한다. 그랬을 때는 인터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될까? 인터뷰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책을 쓸 때 거기에 관련되는 걸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 대상을 할 때는 뉴스 이 사람은 뉴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 여태까지 많이 얘기를 안 나온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누가 더 뉴스 밸류가 높다고 생각하냐니까 애들이 이명박 막 이러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 거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알지 않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뭡니까? 이제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얼마 전에라도 전두환 대통령을 뭐 조금이라도 인터뷰를 했다, 몇 마디라도 땄다 하면 바로 대특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런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선악 뭐 29만 원밖에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아무도 섭외하지 못한 사람을 섭외해서 인터뷰하면은 그게 대특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 밸류가 누가 더 높은가를 잘 봐야 돼요. 늘 나오는 사람은 연예인들 보면은 늘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한마디씩 따는 것밖에 없죠. 한마디씩. 걔네는 요즘 뭐 이번 드라마 하는데 뭐 기분이 어떠세요? 뭐 각오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한 번도 인터뷰 안 한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생각해보면 있죠. 누군지. 지금 만약에 제일 뉴스 밸류가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동욱 그 지금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오늘 또 뭐예요? 오늘 백윤식 씨의 뭐 애인이라는 사람이 뭐 오후 2시에 뭐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운트다운하고 보고 있으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뉴스 밸류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 소설, 요즘 소설도 그렇고 뭐 하여튼 동화도 그렇고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면,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일단 안 보고 그 다음에 재미만 있으면 또 사람들이 다 읽고 나서 그래도 자기 깔깔 웃고 재밌어 놓고도 뭐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재미있으면서 감동이 또 있어야 되겠죠. 감동에 이제 그냥 눈만 또 찍 나오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의미까지 있어야 돼요. 가슴을 두드리네 뭐네 이러면서 굉장히 독자들이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를 쓸 때도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굉장한 그 학문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철학을 알고 있다거나 새로운 이론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뉴스 밸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할 사람을 이제 일단 골랐어요. 섭외는 아직 되든 안 되든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뭐 특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A라는 사람을 했다고 해봐요. A라는 사람을 했을 때는 첫째 대한민국 사람들을 취재를 하려고 하면 현대사를 알아야 돼요. 현대사. 근데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중대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은 대부분 20대잖아요. 제가 딱 얘기해. 야, 빨리빨리 대답해. 이러면서.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몰라요, 애들이. 1950년? 몰라요. 1953년? 몰라. 다 몰라. 1960년, 1961년? 다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아시죠? 여기서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말했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소한도 일제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얘기와 지금 건국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다투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쪽 저쪽은 왜 저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판이 우판이 이걸 다 떠나서 사실 자체를 알아야 돼요. 팩트를 알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그런 공부할 필요 없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미국과 어떤 관계를 했고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유리했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윤병순 대통령이 어떤 역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역할, 전두환이 아무리 싫어도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역할, 다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다 이 순서대로 다 알아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거를 쫙 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70대를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 쳐봐요. 70대 지금 70살이면은 20살 때, 그분이 20살 때 몇 년도죠? 빨리빨리 계산. 예? 1900 몇 년?
1950년? 그러면 그분하고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1914년이니까 2013년이니까 그분이 70살이면은 50년 뒤면 몇 년도예요? 어? 1964년도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어머, 선생님 20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선생님은 내가 말이야, 20대 때 말이야, 뭐, 어쩌고 떠드는데, 우리 20대 때면 컴퓨터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사를 그때그때 알아서 선생님 얘기할 때, 내가 20대 때는, 아, 선생님, 1964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막 이렇게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뷰가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다 이제 훌륭하시고 똑똑하시지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정말 똑똑하세요. 인문학적 소양이 엄청나게 깊으시고 다 막 고전 음악부터 시작해서 고전 책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똑똑하세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 영어 다 잘하세요. 저는 할배 전문 기자거든요, 제가. 왜냐면 나이 많은 분들을 되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월간조선의 개공 기자로 계속 일을 해서 대한민국 1% 되는 할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할배들과 할배들 친구 뭐 다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밑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래서 여기 현대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는 그분의 저서를 일단 뭐 안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서를 할 때 머릿말을 먼저 읽어보세요. 바쁘면 머릿말을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작가의 말 이런 거라도 바꾸면은 아니면 다이제스트라도 읽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기사를 다 검색하고 블로그 다 검색하고 그다음에 더 하려면 논문도 다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긴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가기 전에 그 사람 외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한테 인터뷰를 요청할 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인터뷰 요청이 허락이 난 상태가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섭외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섭외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섭외하기가 참 쉬웠어요. 저는 언제부터 기자 생활을 했냐면 1991년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91년도 여성지 할 때는 진짜 건방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나 여성지는 안 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 월간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98년도 지면서 최장집 그 교수님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안티조선 운동이 좀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랬지만, 94년도부터 제가 월간조선 이제 개건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되면은 그런데 진짜 요청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어떻게 저한테. 막 진짜 감지덕지했었어요. 요새 전화가 있잖아. 안 합니다. 나 이렇게. 요즘은 어떤 잡지들이 많아졌냐면, 이거 참 슬픈 일인데, 요즘 너무나 잡지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이번에 좀 내주시면은, 아, 이게 좀 비밀인데 좀 얘기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내주시면은, 어느 정도 사주시면 우리가 취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요새는 섭외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섭외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섭외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섭외를 한다. 누가 해주겠어요. 아니 내가 섭외를 해서 내가 취재를 해서 뭐 잡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글 쓰려고 나를 섭외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모든 섭외를 할 때는 동급 채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이 사람이 최고인데 엉뚱한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이 최강의 이 인물이 했다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인터뷰를 할 때는 동급 최강을 물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연, 학연, 지연을 타파하고 우리는 공정하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섭외를 할 때는 혈연, 지연, 학연, 사돈의 8종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섭외가 돼요. 안 그러면 섭외는 안 돼요. 특히 연예인은 섭외하면 진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누구를 한 다리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되게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글을 쓰고 싶다 이랬을 때, 그에 관계된 거 쓰고 싶다 했을 때는 그와 관계되는 거를 몇 다리를 거쳐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섭외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면
아, 그럼 뭐 질문지 한번 보내보세요.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강의 질문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완전히 막 아까 이제 앞에 이거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한다면, 만약에 할 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다 이제 그분의 저서를 탐독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지를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 질문지에 감동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잘했어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설득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체를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가릴지 몰라도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억울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억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한 거를 이번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뭐, 나 창피해서 막, 선생님 제가 정말 선생님 창피하지 않게 제가 충분히 잘 써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서 선생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상의 그 얘기를 해서 이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분들을 취재를 많이 하면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던 분들을 취재하는데, 이분들이 난 진짜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해요. 선생님을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정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진짜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하면서 막 그때 막 간을 다 빼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 선생님 이번에 충분한 지면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선생님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럼 또 그 선생님들이 꼭 보면 말이야, 내가 했던 말을 막 왜곡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짜집기를 하고 말이지, 그 다음 내가 했던 말 다 안 쓰고, 선생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리고 저는 절대 자르지 않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말, 선생님 굴고 삶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은 소설 쓰다면,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쓴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뭐 변호사 안 된다면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다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제일 훌륭하고, 선생님이 여러 군데서 다 선생님을 추천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최고의 작품을 쓸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 완전 모델을 저는 쓰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외는 진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온갖 말을 다 해서 그분을 꼬셔야 돼요. 그래서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죠, 일단. 안 만나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섭외를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번 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또 다른 여러 군데를 치고 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 뭐 비슷한 분들 있잖아요. 두세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막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다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방송에 계속 나오는 여자분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계속 자기가 이제 처음에 해주겠다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데 또 좀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가 봐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드라마를 들어가는데 지금은 드라마가 없는데 드라마 들어갈 때면 좋겠다고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됐다고요 이랬더니 굉장히 이 사람이 막 당황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섭외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좀 놀리면 안 되지만 나중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섭외를 굉장히 진짜 섭외를 정말 잘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섭외의 달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주인도 섭외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뭐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처럼 일하라는데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에 걸리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왜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뭐 생일 때 되면 뭐 써서 보내고 뭐 무슨 날 되면 뭐 보내고. 이분은 한 번 이렇게 뭐 하신 분들 있으면은 항상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또 그다음에 누구 뭐 생일 때, 그다음에 무슨 뭐 누가 뭐 이런 이런 특히 상이 났을 때 무조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 섭외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다른 데 굉장히 높은 신문사의 사장님으로 갔다가 지금은 프로덕션 같은
같은 거 차려서 하시는데 옛날에 그분이 이제 스포츠 최고로 했을 때 이창세라는 부장님이에요. 근데 그분 다 그러니까 다른데 기자가 어떻게 되냐면 왜 저쪽에서는 섭외가 되는데 너는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동일한 그 사람을 섭외를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식으로 남을 평상시에 챙기기 때문에. 근데 기자들이 좀 건방지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조금만 겸손하면 굉장히 상대들이 감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하면은 어디서나 좋죠. 그래서 섭외를 하여튼 섭외가 최고예요. 섭외를 하여튼 무조건 해야 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이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 누군지 보이시나요? 배용준인데. 제가 그 배용준을 그때 완전히 한창 날릴 때 2004년과 2005년에 배용준을 2번 인터뷰를 했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배용준을 단독으로 인터뷰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용준 전문 기자로 일본에서 이구미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금미잖아 이름이. 이구미상한테 인터뷰하러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리포터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거기서 방송 나간 거를 자기네들이 방송을 하다가 내 음성을 막 들려주고 이런 걸 해갖고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보내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만 들리더라고요. 이구미상이 이렇게 이구미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섭외 저는 달인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시사 잡지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이렇게 연예인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2004년에 1월 달에 그 특집으로 그때 이제 특집을 내면서 올해에 누가 제일 이제 뛰어난 배우가 될 것인가 했는데 2004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때 배용준이 2002년에 겨울 연가를 냈지 2004년은 아니었는데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배용준이 올해 최고 될 거라고 대단하죠.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100개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다 하고 사람은 딱 6명이었는데 가수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남자 배우로 딱 배우였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인터뷰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배용준은 절대 인터뷰를 안 해줘요. 섭외를 아무도 못해요. 근데 그때 얘네가 4월 달에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기자를 한 명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태까지 얘네들이 맨날 안 한다 했는데 기자 누구 한 명 데려갈 수도 없잖아. 근데 내가 마침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월간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4월달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소박의 지잡기로. 그리고 2005년에는 외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거를 촬영을 김중만 선생이라고 사진기자를 했었어요. 김중만 선생이 사진기자인데요. 그때는 배용준을 촬영하는 거, 배용준을 만나는 게 다 자랑일 때였어요. 그래서 김중만 선생이 인터뷰를 갔더니 우리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음 주에 배용준 찍는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겁 이래가지고 선생님 내 좀 갈 때 따라가겠다 이랬더니 절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놀러 온 것처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놀러 간 것처럼 해서 안녕하세요 배용준 씨 딱 와 진짜 놀라서 하도 기자를 안 만나서 그런지 3초 만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제 말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내보냈어요. 근데 인터뷰를 2번 하고 제가 그걸로 부가가치로 번 돈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계속 원고 청탁이 왔었고 한국에서도 원고 청탁이 많이 왔었고 뭐 하여튼 그리고 얘네가 우리 기사를 사갖고 갔어요. 월간조선 30년 역사상 기사를 수출한 게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싸게 줘가지고 2번째 거는 좀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정해진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금미라는 사람이 배용준을 만나서 내가 궁금한 거 뭐 배용준 씨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거 말고 내가 독자의 대표로 우리 독자들은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할까? 우리 독자들은 뭘 좋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소설 쓴다면 내가 소설 쓸 때 이 안에 넣기 위해서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까? 면밀히 그거를 다 짜가지고 그거를 질문지를 미리 보냈잖아요. 질문지 미리 보냈지만 그 전에 쫙 이걸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거를 쫙 이게 시나리오를 본인이 만들어 가서 딱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할 때 좌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요. 이를테면은 질문은 이거예요. 인터뷰인은 그러니까 취재원은 대답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취재를 하는 사람은 기자는 무슨 말이든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 라고 하고 하면 안 되고, 근데 본격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게 지금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릎팍도사도 그렇지만 힐링캠프라는 거 보면은, 힐링캠프는 미리 조사를 다 해서 되게 묻기 어려운 말을 묻잖아요. 설경구가 나왔을 때, 뭐, 진짜 그 참, 설경구 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하려면 저거 막 하든지, 막, 거의 울렁울렁 하면서 막 울지도 않고, 그럼 아예 울든지. 울었으면 사람들이 감동이라도 할 텐데, 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이경규하고는 이 돌직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는 돌직구를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왜 틀렸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월간조선이 뭐 흔히 말할 때 뭐 극운이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되게 웃기죠. 교회 목사님들한테 김정일은 악마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전부 다 모든 기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그 조사 요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이 5개였어요. 5개였는데 질문을 바꿔라. 뒤로 넘겨라. 그래가지고 그걸 제일 뒤에 하니까 앞에 실컷 대답해놓고 마지막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어떤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악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람은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가 그 사람을 조종할 수는 있지만 악마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나 그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뭐 인격적으로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악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한테는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답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유명하게 됐을 때 기자가 말하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기자가 무슨 말 하면 그리고 절대 오프 더 레코드를 말해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취재를 하러 가면은 막 기자들은 막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얘기를 막 잘해. 그러면 막 나중에 막 이래.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면서 막 얘기해줘요. 오프 더 레코드 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자한테만 얘기해주는 건데 말. 그리고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막 그거 빼달라고 막 그래요. 그걸 빼달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취재를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빼달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안 쓰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현직에서 떨어지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안 써도 그럼 뭐예요? 제가 만약 소설 가면 나중에 소설에다 다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기자를 만났을 때는 항상 불가분 불가원. 그러나 기자는 그 사람을 혼란 뺏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다 이렇게 한번 풀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머 이렇게 해보세요. 다 따라해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다. 어머나. 진짜예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취재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리액션을 해야 돼요. 저분이 막 진짜 막 내가 옛날에 말이야 총을 쏴가지고 내 뚜껑이 죽고 말이야 하는데 그래서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머야 진짜요? 어머야 배뚜껑이 선생님 그럼 위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괜찮았어 말이야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주지. 지난번에 제가 강남구청에 작년에 이제 제가 10강을 했었어요. 이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래갖고 그 10강을 하는데 그걸 강사라고 나를 인터뷰하러 온 여자가 있었는데 이 강의를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강의 주제는요. 이렇게 정말 답답해. 눈을 안 보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이게 눈을 탁 쳐다보면서 그분을 막 빨아들일 때 쳐다보면서 막 너무나 사랑스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막 리액션을 완전 강하게 빡빡 해주면 이 사람이 오버해가지고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버해서까지라도 얘기를 한 거를 뽑아가지고 나중에 써야지 이 사람이 이 기자 뭐야 이거 실력도 없어 보이고 이거 뭐 내 얘기 다 해봤자 잘 쓸 것 같지 않고 해서 한 4분의 3, 2분의 1 정도 얘기하면 기사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특종 기사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읽어보라고 보내고 싶은 거는 조선일보에 최보식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터뷰 잘하는 기자 최보식 기자예요. 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술을 확 먹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잡혀가 그랬는데 노재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노재현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재현이 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막 술을 막 엄청나게 많이 먹여가지고 막 화를 막 불떠던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잘했는데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막 얘가 막 얘기를 한 거죠. 진짜 사람들이 너무하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젊은이에게 술을 엄청나게 먹이고 모든 말을 시키고 있던 나쁜 기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비단 뭐 기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눈을 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리액션 진짜 중요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항상 집에서 연습하세요.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막 제가 얘기할 때 자꾸 손을 너무 많이 쓴다는데 이게 자꾸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리액션을 항상 많이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항상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울대학교의 그 있죠, 박인수인가요? 왜 성악하시는 분, 박인수 교수님한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졸업 안 한 상태에서 갔는데 갑자기 투입돼가지고 그분한테 갑자기 가래요. 가가지고 제가 설치면 이랬어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걸 질문한 거예요. 고향이 어디인가요? 그래 그분이 한참 보더니 얘기하더니 자기 스크랩북을 있잖아요. 와 갖다 주더니 빵하고 다 갔더니 이거 먹고 저 방에 가서 읽고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자교육을 하다 바로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좀 이게 별로 안 좋은 매체에 있었는데, 아예 좀 이렇게 사보에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그분한테. 본명, 그 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한문 이름 같은 거 써야 될 때, 그 다음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한번 잘못 나가고 자기 뭐 고향이 잘못 나가면 그 다음 모든 기사가 다 잘못 나간대요. 기자들이 확인을 안 해서. 확인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특히 또 이제 창작가니까 창작적인 질문, 새로운 질문, 남들이 안 하는 질문, 그리고 질문을 막 하면 질문이 재밌는데 남들하고 다른데 막 이렇게 하면 더 흥미롭게 잘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막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해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니까 요 얘기를 하고 간다. 그건 정말 바보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제껴놓고 그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해서 특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제가 대덕에 있는 박사동네 그때 취재를 하러 가서 뭘 하러 갔냐면은, 대덕이 아줌마들이 이제 이렇게 대덕은 저기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대요.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대덕 단지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해외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시내 나가려도 너무 멀고 이러니까 전부 다 박사 부인들도 뭐 박사 석사 막 이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요즘처럼 이렇게 바터제로 애들 공부 가르치고 옷도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서 그걸 취재를 하러 갔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덕 중학교가 전국에서 성적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편집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성적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전국에 1등이 됐냐 봤더니 다 그거예요. 아빠들이 와가지고, 그쪽 아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밥 먹을 때도 슬쩍슬쩍 이렇게 물어보고, 저녁에 밥 먹으러 와서도 슬쩍슬쩍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다 붙여놨대요. 공식 같은 거. 애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고 애들이 눈에 보게끔 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 아줌마들 하는 것도 재밌죠. 그거는 일부러 들어가고 학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나가면서 4군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4군데서 와서 이리저리 하다가 책은 하다가
책이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낸 책이 그 책이에요. 대도 박사 동네에서 낸 이야기고 실컷 놀고도 공부는 1등이라뇨. 그 책이 제가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기사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잘 쓰면 책도 잘 쓰면이 아니라 내용이 풍부하면 책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상당히 예의를 갖춰야 돼요. 가서는 이제 완전 리액션도 막 하고 이렇게 해도 갈 때는 뭐 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속보 경쟁이라서 요즘 뭐 할 때 보면 다 이거 컴퓨터 치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치는 거는 지금 뭐 인터넷에 바로 올려야 될 거 아니라면 그 외에는 다 녹음을 하고 그 사람은 눈을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뭐 쓰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한테 100% 해야지,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진실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인터뷰하러 가면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요새 젊은 애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하셨나요? 입을 애매하고 웃고 있어요. 선생님 하셨나요? 그러셨나요? 요걸 다 치면서 하도 빠르니까 아 그러셨군요. 왜냐면 이게 몇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걸 어느 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칼럼도 썼어요. 그 신문에 칼럼도 썼는데 워셔스키 감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상하다. 눈을 안 써도 뭐 컴퓨터만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희선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김희선이 나와서 자기가 6년 만에 복귀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컴퓨터만 치더라.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얘네들은 뭐냐면 저도 그거 알아요. 여기서 치고 있으면 빠르죠. 녹취하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편집장 빨리 내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막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그거를 탁탁 쳐줘야 돼요. 쓸데없는 거는.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줘야지. 그분이 얘기한다고 막 하염없이 듣고 있으면은 1번밖에 못해요. 10번까지 있는데. 그걸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그걸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이제 글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제 섭외도 다 했고, 이제 취재를 이제 다 했다. 그랬을 때는, 글은 이제 독자의 시간은 굉장히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소설하고 이런 어떤 뭐, 기사는 다른데요. 기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냐면, 기자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잖아요. 빨리 써야 돼요. 뭐 진짜 명작을 쓴다고 완전 마감 끝났는데 누가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마감 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글을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쓰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써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읽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글을 써줘야지 기사는 그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글을 자기가 이게 나중에 기사를 쓰든 소설을 쓰든 이걸 메우려고 하면은 풍부한 취재를 해야 돼요. 취재가 듬성듬성하고 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재를 할 때는 굉장히 풍부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인용을 하든지 할 때는 정확한 거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을 두드려가지고 많이 하는데 인터넷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위키백과 같은 경우도 100% 맞다고 볼 수 없고 지식인을 보고 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전문가를 확보를 많이 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비뇨기과는 누구 그거 옛날에 기사 많이 쓸 때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게 다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몇 마디 듣고 이거를 다 해놔요. 그다음에 어떤 기자들은 너무 바빠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전화할 시간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전문가하고 전화 많이 했고 사실 기자들도 반은 전문가니까 미리 써요. 사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번 뭐 정세는 이러했다 누가 말했다 쓰고 난 다음에 저 이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인용할 수 있는 기자들은 보통 보면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인터넷 신문은 보통 보면 기자가 얘는 팩트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가 뭐 결론 내고 논설도 쓰고 막 그러는데 사실 기자 중에서는 논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기자는 팩트를 인용해서 글을 쓰면서 그 말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결론을 다 내야 돼요.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자는 쓰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일은 뭐 이러이러했다고 누구 전문가가 말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다 필요한 사람 뽑았으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특히 여러분들은 신문 같은 걸 하려면은 뭐
아무리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신문이 있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조중동, 한겨레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이런 지금 인터넷 신문들은 특히 뭐 이렇게 여기서 뭘 특정 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시민 기자 참 좋은데 시민 기자는 제가 시민 기자가 들어서면서 좋다는 거는 굉장히 왜 그 이렇게 숲비리 같은 얘기 있잖아요. 시골 얘기들, 자기네 가족 얘기 이런 거 남들이 없는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좋은데 기사 같은 거를 시민 기자가 쓰는 거 그런 거는 보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조중동이나 한겨레 자기 성향에 맞는 걸 보더라도 그 다음에 기자는 가능하면은 어떤 자기 경향성이나 이런 성향을 너무 가지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중간에서 딱 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독창적인 해석.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쓸 때, 기사를 쓸 때도 나만의 그 독창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판단을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기자들은 되게 짧은 기사를 쓰다가 점점 길게 써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인터뷰는 한 사람을 주로 인터뷰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취재 기사라고 또 따로 있으면, 취재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초창기에 오히려 취재를 많이 해요. 초창기에 인터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터뷰하면 되게 쉬울 것 같죠.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디지털 대학교의 총장님을 만나서 인터뷰한다. 이 총장님 말한 것만 쓰면 되지. 되게 쉬울 것 같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 굉장히 이 명망 있고 지식 있고 높은 사람하고 맞짱을 뜨면서 그분한테 모든 얘기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그만한 그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재를 많이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사를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게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자들은 처음에는 초창기에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뭐 별별 기사 많이 썼어요. 대한민국에 뭐 쌍꺼풀 수술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뭐 그때 제목이 그거였어요. 밥술 뜰 정도면 다 합니다. 어떤 아줌마 그랬어요. 내가 성형외과에 갔는데 성형외과에 가서 이 사람이 요 눈 밑에 처진 거랑 요 눈 위에 하는 거 48세 할머니 아줌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요새 이게 96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요즘 쌍꺼풀 수술을 하고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압구정동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줌마 이러더라고요. 밥술 뜰 정도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우리가 막 이게 IMF 오면서 98년도에 프리랜서 시장이 확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프리랜서 취재하러 갔더니 라면만 먹고 삽니다. 누가 그래가지고 제목을 또 그렇게 촬영하게 누가 라면만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만나죠. 그 안에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하면서 취재를 길러지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배용준을 만났다. 배용준이 하는 얘기, 그리고 대부분 좀 이런 사람을 자주 안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포스가 있거든요. 그 포스를 다 막아가며, 그 눈길을 다 받아가며 하려고 하면 취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판단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취재를 하고 나면은 이 기사를 바로 내보내는 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운진 여성이 있다 했을 때, 그때 진짜 3개월 동안 특종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막, 이상한 특종이 많이 터졌었어요. 왜냐면 그때 1위를 하려고 그 잡지가. 그래서 이상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기사를 쓰고 나면은 저쪽에서 불안하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취재할 때는 정말 잘해놓고는 전화로 당신이 편집장이야 왜 보여달라 그래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기사 쓰면 절대 안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사를 쓰고 나면은 무슨 폭로 기사를 쓸 때는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대학교의 강점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취재를 다 하고 나서는 여기 위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럼 틀린 글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내가 사이버 대학이라 했으면 난 모르고 사이버 대학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디지털 대학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점검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섭외도 잘하고 취재도 다 잘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취재했던 그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책도 보내드리고 사진 있으면 사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락도 드리고 이분은 이게 사람을 이용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분은 앞으로 내 취재 일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이다 하면은 가끔 연락을 한다든지 책도 가끔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취재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만나요, 어디서. 그래서 옛날에, 좀,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 별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높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의 AS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취재 현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취재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하여간 나의 선입견과 나의 모든 아집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취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인생은 뭐라고요? 리액션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찾아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준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좋은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좀 치열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라는 25분 시작해서 딱 하라는 시간만큼 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더 해도 되는 거네요? 네. 5분 정도 더 하시고 질문 하시죠. 예. 아까 시간을 정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AS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AS.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다르다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무슨 일을 누가 해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되게 막 그 고맙고 이랬는데 일 끝나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취재를 보통 우리가 월간조선 같은 경우는 취재가 한 10일 정도에 끝나요. 10일 정도 끝나면 그거 갖고 와서 다른 기사도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고 해서 책이 한 17일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이에 그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맨날 기자들 맨날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지금 밖에서 봤던 가장 뭐랄까 괜찮았던 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의지의 한국인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대 문창과 나와가지고 저는 4학년 때 이제 조그만한데 벌써 당선되고 졸업하고 2년 만에 3년 만에 제가 졸업하고 3년 차 만에 문화일보 당선되고 그리고 또 이제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13년 만에 또 여성동화 당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엄청 바쁘게 일하면서 막 일에 치여 살았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월간조선에서는 굉장히 그걸 많이 해요. 그 이제 전화 섭외를 많이 해요. 전화로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전화 설문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전화 걸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누가 뭐 전화를 그리고 월간조선에서 전화할 정도면 굉장히 좀 그런 높은 사람들이라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건이니까 프리니까 저한테 맨날 사람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96년도에 제가 어떤 그 선거 캠프에 누구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줬었는데 거기에서 전화부대가 있었어요. 70명. 전화부대가 매일 뭐 우리 후보님을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에서 전화 걸 사람 2명만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2명을 좀 뽑아달라 했더니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첫 번째 떨어진 일이 뭐였냐면 국회의원들 병력 조사였어요. 근데 걔 한 명은 직업이 뭐였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어요. 한 명은 누구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수철 보니까 국회의원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한문으로 이름을 또 써놓고 밑에 영문을 써놓긴 했지만 한문을 써놓고 이 사람들이 왜 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위 뭐 이런 걸 조사하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이제 둘이서 화장실에서 보고 한 명은 나는 간다고 가버리고 한 명은 왜 남았냐면은 얘는 자기가 보니까 얘가 이제 학원을 차린 거예요. 자기가 별로 이제 아직 어린데 학원을 차렸는데 메이크업을 했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가 없는데 이번 달 집세를 내야 되려고 얘가 할 수 없이 그걸 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막 그 한글로 이름 밑에 다 토를 달고 이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얘가 그걸 한 달 동안 해낸 거예요. 그 정말 착실하게 하는데 얘는 자기가 그걸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 7시에 출근한 거야. 보통 기자들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 중간에 막 기자들은 좀 자유롭거든요. 얘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그래서 그게 얘들은 보통 일당을 받거든요. 일당을 받는데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이 일을 못하는 일인데 내가 일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시부터 12시까지 거의 보통 이렇게 면 2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착실히 일을 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때가 97년도였는데 얘는 컴퓨터도 쓸 줄 몰랐어요.
얘 기자들이 너무 감동해서. 그래 걔가 학벌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조금 좀 별로 안 좋은 대학교에 1학년 뭐 1학기 그 정도밖에 안 다니까 그냥 고졸인 거예요. 고졸로 있는데 애가 너무 착실하니까 쟤를 우리 첫 번째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제 한 달 끝나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또 이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전화 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소개해줬잖아 이랬더니 걔 갑자기 연락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 담당했던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또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걔한테 그 돈을 줬을 테니까 경미국에 가면은 이제 전화번호하고 있지 않겠냐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고 주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전보를 친 거예요. 회사로 나와주세요. 그 걔네는 또 이럴 때 엄마하고 둘이서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회사로 와가지고 일을 맡겼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애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왜냐면 설문조사 가끔인데 얘를 위한 설문조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베스트 10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국회의원 100명한테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얘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은 뭘까요? 그때 내가 그것만 생각나요. 가곡 1위. 가고파 1위였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심은하였어요. 심은하. 그런 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100명이면은 표본이 좀 작긴 한데 다 유명인들이 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월간조선에 나오면 바로 조선일보에서 받았어요. 조선일보 받아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한테 뭐가 생겼어요. 우리가 섭외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회사로 하면은 비서들이 우리 회장님 바쁘십니다 이러면서 안 해주잖아요. 핸드폰 번호 직통으로 알면 바로 되잖아. 얘는 몇 번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명사들의 핸드폰 번호, 집전화번호, 이메일 번호가 다 얘한테 있는 거예요. 얘 손 안에. 그래서 월간조선에 열심히 하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만 받아서 했잖아요. 받아서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하고 아까 조사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하는데 얘가 계속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나면은 50명을 했다면 50명 명단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여기다 써서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했다. 전화번호하고 다, 전화번호 아니어도 직책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책에다 내거든요. 이런 사람을 했다고. 그런 걸 종이에 그냥 띡 써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네가 이걸 컴퓨터로 쳐가지고 네가 이걸 다 엑셀을 만들어 네가 조사요원이면 네가 왜 하냐 했더니 언니 자기는 다른 기자들 할 때는 자기한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기가 써주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분 거를 써서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네가 들은 전화는 얘는 대발대발 써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걸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봐라. 얘가 나 못하는데요 이러더라. 근데 얘가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얘가 막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것도 막 만들고. 얘가 97년에 월간조선 왔는데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쯤 SBS에서 SBS 전망대라고 있죠. 거기에서 섭외 기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거기에 이제 패널로 나갔었는데 혹시 섭외 기자 누가 있냐 했더니 섭외라면 대한민국에 걔밖에 없지 이래갖고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SBS에서 일을 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 그런 애가 있다는데 섭외를 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섭외라면 그 애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서 이제 SBS 전망대에 작가로 가서 섭외를 했어요. 섭외만 하는데 얘가 욕심 많잖아요. 또 지가 꼭지를 쓴 거예요. 꼭지를 지가 막 쓰고 막. 이제 라디오나 이런 어떤 방송 대본은 쓰기가 좀 쉬워요. 구어체라서 좀 쓰기가 이제 잡지글보다 좀 쉽거든요. 얘가 여기서 이미 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또 얘가 열심히 막 진짜 얘는 또 막 밤에. 그래서 내가 얘가 또 학벌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미국을 1년 갔다 와서 뉴욕을 일주일 갔다 와서 스쿨을 어떻게 다니고 와서 자기가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전문대 야간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전문대 야간을 들어갔어요. 전문대 야간을 들어가고 아침 프로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잠이 오니까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서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가 이걸 공부하고 지금은 얘가 어디가 있냐면요. SBS CNBC죠.
CNBC 경제 프로그램 메인이 됐어요, 지금. 그 저는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걔는 와서 전화밖에 할 수 없었던 애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졸. 근데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성실성. 그 다음에 얘는 기자들 되게 웃긴 게, 그 월간조선에 있으면은 자기 기사만 봐요. 여러 기자들이 있으면 그 기자가 뭘 썼는지는 몰라요.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루는 그 조합적 편집장 이러더라고. 정선 저기가 진짜 문제가 많다면서 정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처음에 정선 생겼을 때 막. 그래서 제가 그럼 정선 그거 취재하시죠? 이랬더니 이번 달에 나왔잖아. 그럴 정도로 남의 기사를 잘 안 봐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필독을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성의 있고 정말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 걔가 CNBC 돼가지고 메인 기자 돼가지고 있는데, 메인 작가가 돼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있긴 하죠. 너무 잘 나가고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를 안 찾는다는 거. 사실은 근데 걔가 우리를 안 찾아, 우리가 걔를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는 정신을 딱 거기 쏟으면은 다른데 정신을 안 쏟아. 그게 되게 나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신 그 회사는 좋죠. 한번 거기 정신을 딱 쏟으면 얘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정도로. 그 문창가도 거기 수석으로 졸업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저는 이제 제가 한 23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성공했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조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초가 튼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한 이틀, 3일만 안 봐도 뉴스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트렌드도 따라가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요.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막 바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장된다고 보면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 소통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만 글을 쓴다고 해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거나, 뭐 나는 글을 쓰니까 자연과 함께 대화하리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를 막 보며 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꼭 그게 있어요. 한 번씩 반드시 이 처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주 도덕적으로만 잘못되지 않으면은, 도덕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는데 진짜 파렴치한 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도덕적으로 좀 잘못돼도 이제 용서가 가능한 거, 이를테면 뭐 대마초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음주운전도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 이런 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는, 실수한 거는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그 대신 이 고난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못 이겨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재기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바닥을 딱 치잖아요. 바닥을 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닥에 이제 뭐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서 바닥을 팍 치면 팍 치고 팍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을 때는 내가 정말 올라간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라온 사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됐을 때 더 욕심을 부리고 막 내가 정말 이제 정말 내가 더 크게 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운칠기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에 맡긴다. 이게 운이, 왜 우리가 운이 7개 노력이 3개, 그거는 굉장히 뭐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일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갖고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막 울고 짜고 하다가 나중에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운칠기삼, 그래서 이제 하늘은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렇더라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딱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지금 소설가 되시려고, 시인 되시려고, 또 동화작가 되시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고등학교를 뛰어넘었어요. 고등학교 시험 칠 때 뭐 하여튼 제 17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7세 때 대학을 안 가고, 17세 대학 안 간 얘기를 쓴 게 제 17세고 제 첫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지만, 나중에 제가 대학을 안 갔지만 그 이후에 제가 반드시 나는 학교로 가고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나 제일 좋아하는 동화 작가 임정진 선생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임정진 선생처럼 되리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자기가 꿈을 꾸는 거를 그림을 그려놓든지 아니면은 글을 써놓든지 뭐 핸드폰에다가 뭐 해놓든지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카톡에 밀가건전. 네, 그랬어요. 밀가건전 아자 이랬어요. 밀가건전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안 가르쳐 주는데 하나만 가르쳐 주면 밀이 뭐냐면 밀리언셀러예요. 밀리언셀러.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멋있다. 밀가건전 같이 합시다 우리.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막 신앙심이 발휘되죠. 뭐 여기 수녀님 계신데 막 될 수 있다면 기도를 이제 하나님한테 막 해야 되겠죠. 뭐 아니면 뭐 자기 신에게 막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월간조선 정혜연 기자라고 있는데 경제전문 기자예요. 그 기자는 80명을 릴레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80명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80명 CEO들이 똑같이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고 업종도 다른데 매일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 명상을 할 때 이제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자기 할 수도 있고 왜냐면 30분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막 아침에 벌레벌떡 나와서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은 CEO 되게 힘든가 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항상 그래서 자기가 이 확신을 갖고 하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혀에는 힘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뭐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 목표가 뭐예요? 예.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아, 나 소설가 될 거야. 그래서 난 문학자를 작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꾸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서 나 소설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또 뭐예요? 여기 이 선생님은 네? 뭐가 소망이세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울산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그런 거 20대 때 친구가 이러는 게 나한테 금미 너희는 네가 말했던 대로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했더니 걔가 딱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럴 때 제가 어릴 때 항상 소설문학 끼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나 소설가가 될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소설가 됐고 하나가 되게 안 좋아요. 그때 내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난 독신으로 살 거야. 그때 내가 이제 나중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나는 몰랐는데 내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있잖아요. 오늘부터 아까 말했던 생각 그 다음에 꿈 딱 꾸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그래서 이 지철대학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임정진 선생님 능가하는 임정진 선생님 아시죠? 행복성적순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팔리고 뭐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뭐 아니 좋은 작품 많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작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질의응답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물어보세요. 아무 흥미가 없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을 그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는 근데 내성적인 분들은 또 세밀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할 때는 이게 외향적인 사람 특히 기자는 그래요. 사람 만나요. 아 근데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다 보면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자리에서 금방 친해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내가 성격 좋은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때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만나면.
더워가지고 전부. 아까 말씀 예, 예. 자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인이나 무슨 소설가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소설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설을 쓰니까 소설가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제가 소설 써보니까 제가 전 단편 한 10편 정도 썼고 이제 장편을 이제 3권 썼는데 굉장히 이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게 책 속에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를 채워놓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저는 소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소설은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중앙대학교에서 저 이제 소설을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일단 첫 번째 날 하고 나서 두 번째 날 무조건 시놉시스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래요. 시놉시스를 발표를 해요. 발표하고 나서 이제 몇 주 후부터 발표할 때 계속 생각을 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 소설을 생각을 계속. 예, 그 주인공 계속 생각하고 스토리도 계속 생각해서 네가 하여튼 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써라. 그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나는 소설 쓰기에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저는 필요 없고요. 딱 하나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법은 뭔가 그거는 찔긴 사람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죠. 제가 중앙대학교 문창과 87학번인데요. 학교는 늦게 가서 87 이코로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87학번에서 지금 40명이 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안 갔기 때문에 검정고시잖아. 그래서 대학교 갔는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학생이란 잡지 있었죠 옛날에. 여기 뭐 장원안에 뭐 고교문에 뭐 다 그런 애들만 들어온 거예요. 나 혼자 뭐 이거 완전히 십몇 년 만에 학교 들어와가지고 검정고시 뭐 이거 그것도 뭐 그래서 나는 되게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졸업한 지 지금 20몇 년 지났잖아요. 책을 딱 내내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앙대학교 문해사가 60년이 됐어요. 과가 60년 된 데는 처음 많겠지만 우리 과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 과사가 나오는데 내가 87학번 그걸 썼거든요. 등단한 애가 40명 중에서 9명이더라고요. 9명인데 책을 딱 내내는 3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3명이 그러면 정말 똑똑해서 책을 냈냐? 그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87학번에서 이제 유명한 애가 한 명 나왔죠. 박민규. 박민규 같은 경우는요, 시를 전공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박민규는, 여기 남자분들 많은데, 작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좋은 마누라를 만나세요. 왜냐면 박민규 부인하고 박민규가 같은 잡지사에 근무했는데, 박민규가 이제 글을 잘 쓰는데, 박민규 부인은 디자인, 편집 디자인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왜. 한석봉 엄마처럼, 당신은 글을 쓰세요. 제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글을 쓰세요. 그래서 박민규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때 당시에 우리 졸업 동기들이나 애들이 회사 그만두려고 하면 마누라들이 회사 그만두면 이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얘는 막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딱 박민규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3년만 쓰겠다. 3년 동안 미친 듯이 쓴 게 그래서 2002년에 그 한길 문학상이랑 그 여성 문학동네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신동엽 문학상을 받았어요. 박민규가 신동엽 문학상 받으러 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 선생님들 진짜 많이 왔어요. 막 조정래 선생하고 다 막 박한샘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면은 거룩하게 했잖아요. 근데 박민규가 좀 원래 좀 똘끼가 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마누라 염정선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염정선에게 박수. 박수. 그때 그게 천만원인데 자기 염정선하고 브라질 여행 갈 거라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등단한 이유는 4학년 때 제가 썼던 게 최종심에 올라갔던 거를 이제 이거 3년 지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넣어갖고 이제 당선됐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기자 생활하다 보니까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3년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이라고 시인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애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마지막 수업 날 그때 마지막 대학원 1학기 마치는 수업에 자기가 책을 한 권씩 다 애들 나눠주더니 갑자기 나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저 끝에 앉아 있었는데 다 우리 그때 대학원생 나이 어린 애들이 많았었어요. 딱 째려보더니 여기 나이 많은 분 누굴 째려보면서 얘기할까? 딱 째려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금미 씨는
대단한 작가라고 딱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금희 씨는 왜 소설 안 쓰지?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내가 먹고 살라다 보니까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왜 한 달 만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잡지 글을 쓰면서 소설 왜 안 쓰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한 애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한번 먹고 살라다 보니까 좀한 소리 라면 상자 제놓고 쓰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벽에다가 이승 그때 어떤 애가 와서 보고 해서 계속 말리고 이래서 내가 그때 진짜 써가지고 제가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학원에 딱 와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사회생활 하시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생활 많이 해도 뭔가 허전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나 진짜 잘 나가는 기자였고 막 진짜 책도 많이 내고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0권 정도 책을 내고 이랬는데 대학원 오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무슨 어디 뭐 무슨 시집 내고 이런 애들만 알아주고 나는 뭐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내가 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써가지고 당선된 게 이제 2005년에 써가지고 2006년에 당선되고 저도 지금 책 이제 3권 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소설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요. 소설 쓰기가 유리한데 이제 누가 더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열심히 쓰느냐. 물론 취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만 계속 쓰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저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